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물리교육과의 임성민 교수입니다. 2021년도 대구 창의융합교육축전을 맞아서 오늘 여러분과 양초와 자석 그리고 과학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연의 주된 내용은 제가 존경하는 어느 과학자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7가지 교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자의 꿈 이야기, 두 번째는 자석 이야기, 세 번째는 양초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로 먼저 과학자의 꿈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과학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을 갖고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1791년 영국 런던 어느 변두리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대장장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었죠. 초등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이 사람의 학력 전부였죠. 따라서 간단한 읽기, 쓰기, 산수 정도만 공부했지 그 이상의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는 자연의 신비에 대한 호기심을 깊이 가지고 있었고, 또 비록 자신의 상황 자체가 과학을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과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환경이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꿈과 환경이 어긋날 때 13살 때부터 이 과학자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책 재봉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공장이죠. 종이를 잘라야 되고 또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접착제로 붙여야 되고 하는 아주 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18세기 말 무렵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런던 주변에는 많은 공장이 세워졌고, 이 공장에는 이 과학자의 어린 시절과 같이 많은 어린 또는 청년들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소위 3D 환경 속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과학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했던 그 어려운 환경, 그 공장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던 환경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 환경은 자신의 꿈을 위한 환경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학자는 아직 과학자가 되기 전이었었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3살 중학교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이 과학자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장을 자신만의 도서관, 자신만의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손님들이 맡긴 책들을 재본하면서 하나 둘씩 읽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과학에 대한 꿈을 찾고 또 호기심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꿈과 환경이 어긋날 때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자신의 꿈을 위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더 많이 준비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자, 다시 제가 아직 이 과학자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제가 조금 힌트만 말하겠습니다. 이 과학자의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제가 마이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3살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 마이클은 모든 일에 매우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 주인의 배려를 받았죠. 그래서 밤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만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일들을 주인이 대부분 봐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은 책 재봉 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책들, 주로 새로운 책들이겠죠. 거의 모든 책들을 탐독합니다. 특히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같은 어떤 백과사전류들, 과학 서적들을 열심히 읽고 그 열심히 읽은 책을 바탕으로 혼자서 실험을 해 봅니다. 특히나
그 당대에 한참 발전하고 있었던 화학에 대한 실험, 그리고 전기에 대한 책들을 혼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번 돈을 털어서 과학자들이 하는 강연회까지 찾아다닙니다. 좀 더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열망이 환경이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차 19세 때부터는 철학연구회에 가입해서 토론회를 다니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 어떤 우연한 기회가 생겨납니다. 단골 손님이 영국 왕립연구소 강연의 티켓 4장을 선물합니다. 그 강연의 티켓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비 교수의 마지막 강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의 강연회 티켓은 제법 값이 나갑니다. 비싼 값이었고, 그리고 주로 당시 귀족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이었기 때문에 강연도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마이클은 자신의 꿈에 그리던 자신의 우상 험프리 데이비 교수가 한다는 강연, 그것도 그 마지막 강연의 티켓을 받고 나선 너무 기뻤겠죠. 열심히 이 4장의 티켓을 가지고 4일 동안 치러진 왕립연구소 강연을 열심히 들었던 마이클은 강연했던 내용을 정성껏 정리해서 300쪽짜리 제본 노트를 만듭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책 공장에서 제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칼라 잉크까지 써가면서 아주 정성껏 열심히 제본 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강연을 했었던 왕립연구소장 험프리 데이비 교수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를 조수로 써주십시오. 저는 정말 과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이클은 험프리 데이비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데이비 교수로부터 답장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답장은 아쉽네요. 데이비 교수가 봤을 때 이 마이클은 공부를 많이 한 학생 같지 않은데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강의를 들었고 또 정성껏 제본 노트까지 보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한 것이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데이비 교수 생각에는 이 마이클 같은 청년은 과학을 공부하기보다는 열심히 책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돈벌이가 안 되니 다른 일을 찾아라 라고 거부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마이클이 그 꿈에 부풀어서 강연회를 찾아 들었던 바로 그곳 왕립연구소의 사진입니다. 지금도 영국 런던에 있는 로이얼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왕립연구소에서 당시에 험프리 데이비와 같은 아주 저명한 과학자가 주로 이제 신사들이 앉아 있죠.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또는 귀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강연의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 초대받았던 마이클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나도 저런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과학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요? 하지만 어렵게 찾아온 기회가 쉽게 자신에게 주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어떤 놀라운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왕립연구소의 문을 두드린 지 약 1년 후에 왕립연구소 실험실에서 데이비 교수가 진행하는 실험에서 어떤 화재 사고가 일어납니다. 조수가 무엇인가 실수를 한 거죠. 화난 데이비 교수는 조수를 해고시킵니다. 당장 조수를 해고하고 나니까 데이비 교수가 하는 여러 가지 실험, 특히나 화학 실험에 도와줄 조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데이비 교수는 어떤 선택,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1년 전 22살짜리 가난한 청년 마이클이라고 하는 청년을 떠올리게 되겠죠. 자신이 받았던 제본한 노트도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아무런 배경도 없고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이 청년을 그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의 연구소인 왕립연구소의 조수로 채용합니다. 1813년도의 일이고, 훗날 과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학사학자들은 바로 이 해를 현대과학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꿈을 꿉니다. 근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까요? 저는 다른 면에서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불공평합니다. 기회는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많이 기회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그 기회를 조금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준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이 더 많이 열리고 준비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기회가 적습니다. 마이클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가 결국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과학자, 아직까지 제가 이름을 다 얘기 안 했죠. 이 마이클은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마이클이 왕립연구소 조수가 된 이후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살 때 데이비 교수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자신이 꿈꿨던 것처럼 데이비 교수가 했던 실험을 돕거나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쉽게도 데이비 교수가 여행할 때 그때 일종의 비서로 우리 자동차를 대신 파킹해주는 사람은 발렛 파킹이라고 하잖아요. 그 발렛의 의미는 무언가를 도와주는 하인 또는 비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식 영어에서는요. 데이비 교수 부부의 비서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 교수의 학술 여행에 동행을 하고 각종 뒷바라지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서로서 동행했지만 그래도 마이클에게는 이 학술 여행에서 다양한 유럽의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탈리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라 볼타이죠. 여러분들은 알렉산드라 볼타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들어봤나요?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알렉산드라 볼타라고 하는 분입니다. 볼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볼타, 볼트.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건전지 1V, 2V, 집에 들어오는 220V 할 때 전압의 단위를 나타내는 그 볼트라는 단위가 바로 이 이탈리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라 볼타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볼타는 볼타 전지로 아주 유명하죠.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층층이 구리판과 또 중간에 소금에 절인 면이 차근차근 그 밑에 아연이 있고 층층층 쌓여져 있는 아주 작은 요만한 도구, 볼타 전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바로 알렉산드리아 볼타로부터 볼타 전지까지 선물을 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마이클은 24살 때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왕립협회 실험실 관리조수로 임명이 됩니다. 한 단계 승진했네요. 그리고 데이비 교수의 제자였던 브란데 교수의 실험 조수가 되어서 비록 데이비 교수의 제자는 아니고 그 교수님의 제자의 제자이지만 열심히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데이비 교수의 지도까지 받으면서 데이비 교수의 제자로서 부지런히 화학 실험을 하게 되고 급기야 조수생활 3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과학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27살짜리 청년, 자신의 이름으로 과학 논문을 발표하며 드디어 과학자로 등단하기 시작하죠. 이어서 이 마이클은 실험실 책임자로 더 높게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의 사라 버나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바로 31살이 되던 해에 전자기력의 회전이라고 하는 물리학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논문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훗날 잘 가르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과학자의 이야기를 총 7가지로 나눠서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3가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땀 흘려 꿈을 이루는 사람. 제가 이 과학자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공부 학력이 짧았죠.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을 할 수 없었죠. 근데 수학을 못하면서 이 전문적인 과학자들이 하는 과학 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 분명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학 대신 그림으로, 그리고 어려운 이론 대신 그 대신 꼼꼼한 실험으로, 실험실에서 꾸준히 생활하면서 사실 무려 40년간 그 같은 실험실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실험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 가면서 오직 성실함으로 자신이 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1822년도 32살 무렵에 시작한 실험을 40살이 넘어서 약 10년 동안 실험해서 1831년도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실험을 내가 한두 번 하기도 힘들 텐데 10년 동안 실패하고 계속한다. 재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자로서 가장 큰 재능은 머리가 좋고 또 수학을 잘하고 손재주가 좋고, 물론 좋은 재능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능은 성실함입니다. 즉 땀입니다. 자, 이게 그 과학자 마이클이 다른 과학자와는 달리 수학이 없네요. 수식이 없네요. 그림으로 자신의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현재 왕립연구소에 보존되어 있는 당시 이 과학자 마이클의 노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막대 형태로 생긴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 놓게 되니까 그 주변에 철가루가 이상한 모양으로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 모양을 보고 자석 주변에 힘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추리할 수 있죠. 나중에 마이클은 이것을 자기력선,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노트 하나를 볼까요? 이것도 역시 왕립연구소에서 이 과학자 마이클을 기리는 곳에서 보존되어 있는 이 과학자 마이클의 연습 노트입니다. 보니까 1823년도라고 메모가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수학이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한 그림으로 자신의 이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1831년도 노트인데요. 사실은 1831년도 이 노트에는 굉장한 우리 현대 과학을 뒤흔들 만한 아주 위대한 발견이 담겨져 있는데, 이 노트 역시 수학이 없습니다. 꼼꼼한 글과 오직 아주 단순한 그림 하나만 있을 뿐이죠. 자, 이것은 그로부터 수년 뒤에 출판된 정식 출판 논문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인데, 역시 수학이 없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클 과학자의 꿈은 조금씩 땀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1823년도에 액화 기체를 염소 기체를 액화하는 실험에 성공을 하고요. 자, 그리고 33살 아주 젊은 나이에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멤버로 가입할 수 있었던 왕립연구소의 회원으로 당시에 기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하게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탁월한 어떤 수학적인 능력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난한 변두리 대장장이 출신의 초등학교 졸업밖에 없는 이 청년, 그저 한 10년 동안 열심히 실험실에서 조수를 했던 이 청년을 이 과학자로서 국가가 인정한 셈이죠. 34살 때 벤젠을 합성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 나프탈렌 분자 구조를 발견하고 광학용 유리 제작을 성공하는 등 실험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1831년도에는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표하고요. 1832년도에는 자신은 졸업하지 않았지만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까지 받고 급기야 왕립연구소 석좌 교수로도 임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37년도 전자기 장 이론을 제안을 하고 또 반자성체를 발견하고,
그리고 빛과 전기와 자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뒷전자기 효과를 발견하는 등등등 과학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내었습니다. 바로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의 이름은 마이클 패러데이, 영국의 과학자,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의 인생 이야기 5번째, 업적보다 마음이 더 빛나는 사람. 제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이 마이클 패러데이의 업적들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업적 요 앞에는 이 전기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그런 업적까지 만들어서 보여줬는데요. 이 마이클 패러데이의 그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로 1위로 꼽힌 사람이기도 합니다. 업적보다 마음이 더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험프리 데이비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험프리 데이비가 이 무명의 가난한 공장 노동자 청년을 왕립연구소의 조수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마이클 패러데이와 같은 아주 위대한 과학자를 알게 되었죠. 패러데이는 일평생 자신의 스승에게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간혹 이 험프리 데이비 교수는 동료들로부터 비난받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제자인 마이클 패러데이가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질투심을 느낀 것도 원인이긴 했었죠. 하지만 언제나 마이클 패러데이는 자신의 스승 데이비를 향한 전폭적인 존경과 지지를 보였고, 스승과의 그런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시작했던 화학 대신 전기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전기와 관련된 아주 위대한 과학의 업적을 알게 되었죠. 마이클 패러데이의 인품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다른 면은, 패러데이가 발견했던 과학적 업적들은 상당히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공헌을 하는 그런 업적들이었었는데, 이 패러데이는 그 업적을 가지고 특허를 내고 자신의 돈을 벌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말이죠. 과학적 발견은 누구나 공유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어야만 하지요. 자, 이런 말에서 드러나듯이 패러데이의 신념은 자신이 얻어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온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눠주는 것을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왕립 학회장 자리를 추천받았을 때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험프리 데이비 선생님이 있었던 그 자리를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영국 여왕이 귀족 자기를 선사한다고 했고 좋은 집을 준다고 했지만, 그는 67세 때까지 자신이 22살 때 살던 그 왕립연구소 지하 실험실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것마저 거부합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어차피 실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마이클 패러데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많은 영국인들이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그를 기리던 많은 후배 과학자들은 영국에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를 안장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와 같은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던 고향, 자기가 지내던 그 교회 앞마당에 나를 묻어주어. 제가 아직 이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한번 방문해 보고 싶네요. 마이클 패러데이와 그의 아내가 함께 장사되어 있는 영국 한 변두리 작은 마을의 교회 앞마당에 이 마이클 패러데이의 묘소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가지 이야기를 남겨놨습니다. 6번째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과학자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석 이야기와 또 양초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요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세상을 바꾸는 과학, 세상을 바꾸는 과학을 만든 사람. 네, 마이클 패러데이가
공부했던 과학은 세상을 바꾸는 과학이었습니다. 우리 훗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마이클 패러데이를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기와 자기와 빛, 즉 전기는 우리 건전지로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자석이 떠오르죠. 빛, 우리 지금도 제가 어떤 조명 아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빛이 있죠. 이 세 가지가 관련되어 있을까? 네, 이 세 가지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힙니다. 놀라운 창의력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들은 그 사람은 진리의 냄새를 맡는 게 아닌가?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자연의 진리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 이후에 한 수십 년 이후에 클러크 맥스웰이라고 하는 아주 또 다른 뛰어난 과학자가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초석이 되었고, 이 맥스웰은 바로 몇십 년 이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대 최고의 과학자로 꼽히는 사람이죠. 맥스웰과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지는 현대 과학 혁명의 초석을 이루는 탁월한 통찰력의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찾아냈던 이 과학은 과학을 실제 세계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과 깊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과학을 실제 생활로 연결한 탁월한 공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 2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200년 전에 발견했던 그 업적들이 오늘날 현대 전기 기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0년 전에 이분이 했던 과학자로서의 업적은 오늘날 과학기술자에게 영감을 주는 모든 과학자들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바로 자석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석이의 가장 그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면했다면 바로 눈앞에서 보일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영상을 대신 찍어 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건전지, 자, 그리고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은 자석이죠. 도선이 있습니다. 건전지에 도선을 연결하면은 아마 이 도선에는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있는 나침반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볼까요? 나침반이 반응합니다. 한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나침반이 반응합니다. 건전지에 도선을 연결했더니 나침반이 반응합니다. 건전지에 도선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니 도선이 흐르는 전류는 마치 자석처럼 되었습니다. 나침반은 대표적인 자석입니다. 이 자석에다가 구리도선을 가져다 댄다고 나침반이 움직일 리가 없죠. 그런데 구리도선에 건전지를 연결을 했더니 구리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즉 그냥 도선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여기에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나침반이 반응을 합니다. 나침반은 언제 움직이고 돌아갈까요? 나침반은 자석이거든요. 자석은 언제 움직일까요? 그렇죠. 또 다른 자석이 가까이 올 때 밀어내거나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바로 그 도선, 그냥 도선은 아무런 자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도선에 전기가 흐르니까 이 도선이 뭔가 자석으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자, 이번엔 또 다른 자석과 관련된 다른 시범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건전지를 통해서 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는 이 전선은 마치 자석과 같이 성질이 변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건전지에 제가 자석을 매달겠습니다. 자석에 쇠못을 연결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전지 표면이 자석에 달라붙는 표면이라서 이렇게 건전지와 쇠못과 자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내가 전선을 갖다 댄다고 해서 자석이 반응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전류가 흐르게 해볼까요? 네, 자석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회전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석 밑에 스티커를 하나 제가 붙일게요.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건전지에 자석을 최못을 통해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건전지에 전선을 연결해서 전선에 전류가 통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한번 볼까요? 자석이 회전합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자석이 회전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 볼까요? 아까랑 건전지를 반대로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자석은 회전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얘가 자석이 되었는데 그 자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자석을 움직이게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건전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석만을 가지고 하는 간단한 시범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길이에 같은 모양의 세 개의 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된 관, 다른 하나는 구리로 된 관, 또 다른 하나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입니다. 이 관 속에 자석을 한번 떨어뜨려 보죠. 자, 먼저 플라스틱으로 된 관 속에 자석을 넣어 보겠습니다. 몇 초 만에 떨어질까요? 볼까요? 네,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자석이 떨어지고 말죠. 자, 이번에는 구리관 속에, 같은 모양의 구리관 속에 자석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자석은 매우 천천히 떨어집니다. 구리관 속에서 무언가 자석을 밀어내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구리랑 성질이 다른 알루미늄 관 속에 아까처럼 같은 자석을 넣고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시작. 알루미늄 관 속에서도 무엇인가 자석을 밀어내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리관과 좀 다르지만 말이죠.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우리 자석에 대한 시범을 봤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자석에 대한 시범 영상은 바로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했던 업적과 관련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상 속에는 우리가 오늘날 현재 쓰고 있는 다양한 과학적 과학기술의 그 근본 원리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이 전기 기술이 아까 봤었던 이 세 가지 시범 속에 다 드러납니다. 영국의 기술공학회, 영국 물리학회에서는 각각 패러데이 메달이라고 당대 최고의 기술자 그리고 최고의 과학자에게 선사하는 상을 패러데이 이름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보였던 시범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했던 업적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걸 보여줬습니다. 건전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도선이 있고, 건전지와 도선, 그리고 여기 자석이 있었습니다. 건전지와 도선을 이용해서 자석을 회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초에 1821년도 마이클 패러데이의 실험에 따르자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지금 제가 보여주던 실험하고는 조금 다른 장치이긴 한데 사실상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석 주변에 전기를 흐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석이 빙글빙글 회전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자석 주변에 전기를 흘렸더니 그 자석이 빙글빙글 회전한다. 바로 이 원리는 오늘날 전동기, 전기 모터에 정확히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1821년도 마이클 패러데이의 바로 이 발견은 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되었고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 전동기가 산업에 쓰이는 장치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동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전기 자동차와 같은 아주 대형 전동기도 있고요. 또는 공장이나 산업체에서 기계가 돌아갈 때도 전동기가 쓰이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기 속에도 드리릭 전화기 울릴 때 진동 울리죠. 그 진동 울릴 때 그 안에 작은 전동기가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도선 하나가 자석과 반응해서 자석을 움직이게 한다. 자, 그런데 약 10년 뒤에 마이클 패러데이는 또 다른 아주 신기한 실험 현상을 보입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 자석 하나를 작은 자석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자석 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석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 처음에 봤었던 자석 실험이 바로 이것이었죠.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전지와 도선을 이용해서 이게 자석 대신에 제가 나침반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자석을 움직이게 나침반을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자석이 빙글빙글 돌게 하거나 만들었거든요. 전기를 이용해서 자석을 움직일 수 있다면은 자석을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자석을 주변의 공간에 막 흔들면 이 주변에 전기가 일어날까요?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죠. 하지만 상상해 볼 수 있죠. 전기가 자석을 움직이는 힘을 준다면, 즉 전기가 자석이 될 수 있다면 자석도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 10년 가까이의 여러 가지 실험 끝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 스파크를 만들어 본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오늘날 전자기 유도 실험이라고 하는 바로 자기에 의한 전기 유도 실험을 해냅니다. 바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리관 속에 자석을 넣으면 천천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줬는데 그 현상과 원리는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는 현상입니다. 구리관 속에 자석을 떨어뜨리면 자석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왜 천천히 떨어질까요? 구리관 속에 뭔가가 생겼겠죠. 뭐가 생겼냐면은 자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리관 속에 전기가 생긴 거예요. 구리관 속에 전기가 생겨서 자석이 떨어지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실험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코일에 한쪽에 전기를 연결하면 얘는 자석이 됩니다. 다른 한쪽은 자석이나 건전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적으로 왼쪽 코일은 자석이 되죠. 근데 오른쪽 코일에 그 순간 반짝반짝 스파크가 일어나고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바로 자석의 변화로, 자석의 움직임 변화로 전기를 유도하는 바로 그런 실험. 아까 제가 잠시 보여줬었는데 이게 바로 그 실험 노트였습니다. 1831년도에 발표된 전자기 유도 실험. 바로 요 원리이죠. 한쪽에 전기를 흘러서 자석이 생겼다 안 생겼다 변화시키게 만들면은 다른 쪽에서는 없었던 전기가 생긴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고등학생들 보면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또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바로 이 실험에 등장한 내용이고 이 실험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바로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이분의 했던 업적 중에서 이거는 아이언 필링 다이어그램이네요. 그러니까 철가루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으로부터 이 공간에 자석의 힘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훗날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것을 자기장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과 같은 그런 장 개념을 새롭게 제안했던 아주 탁월한 통찰력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의 후반부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석과 빛의 상호작용, 자기장과 빛이 상호작용을 한다. 여기에 자석이 있고 빛이 있는데, 아까 자석과 전기가 서로 상호작용했어요. 전기가 자석을 만들고 자석이 전기를 만들고. 그런데 이번에는 빛입니다. 자석이 빛이랑 반응할 수 있을까? 네, 빛이랑 반응을 하니까 제가 소개를 했겠죠.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고생스럽게 실험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강한 자기장 속에 빛을 쏘면은 빛이 자석이랑 반응할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죠. 어떻게 빛이 자석에 끌려오나? 밀려나가나? 빛이랑 자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또는 그 이상에서 빛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면, 빛이 사실은 전기와 자기랑 서로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강한 자기장 속을 지나가게 될 때 빛이 변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빛의 평광이 휘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자,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전기와 자기와 빛, 서로 달라 보이는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준 실험이고, 실제로 한 20-30년 뒤에 같은 영국의 패러데이를 지극히 존경했었던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빛과 전기와 자기가 서로 연결에 되어 있어서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자기 법칙을 아주 멋진 깔끔한 수학으로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이야기, 7번째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꿈을 전염시키는 사람. 자, 오늘 제 강연의 출발은 어린 과학자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의 꿈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꿈이 환경을 만나고 또 기회를 만나고 그 기회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땀 흘려 성취되고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지막 7번째 제목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꿈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속에는 드디어 양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가 왕립연구소의 회원이 되고 이제 공식적 더 이상 조수가 아닌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과학자로서 연구를 시작하던 바로 그 해 때부터 패러데이의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과학자의 세계에 입문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험프리 데이비 선생님의 과학 강연회였거든요. 근데 그 과학 강연회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어린 학생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좀 전문가들을 위한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는 또 다른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도 험프리 데이비 선생님처럼 사람들에게 과학의 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왕립연구소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로 하여금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이 어린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개하는 과학 강연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부탁. 그리고 이 부탁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강연회, 그러니까 딱 크리스마스 당일날 하는 것은 아니고 12월달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일주일에 걸쳐서 쭉 강연 시리즈를 하는 그런 강연 시리즈를 만들고, 그걸 또 딱 크리스마스 시즌에 합니다. 선물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최첨단 과학 연구를 어린이든
즉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돈이 없어도 무료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과학을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들으라고 하는 무료 강연회를 엽니다. 이것을 무려 70세가 될 때까지 34년 넘도록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강연회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강연회는 놀랍게도 지금 2021년도 바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국 왕립연구소 홈페이지를 뒤져보면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렉처가 먼저 나올 거예요. 지금도 12월 달이 되면은 영국에서는 마이클 페러데이가 시작했던 그 크리스마스 강연회를 매년마다 이어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추첨을 합니다. 추첨해서 뽑힌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 이 모습은 마이클 페러데이가 이 어린이들 등등등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실험, 시범, 강연하는 모습인데, 지금도 영국 왕립연구소의 모양은 이 모양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페러데이의 이름을 기려가면서 크리스마스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딱 4년 동안만 못했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때는 전쟁 중이라서 아예 모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1834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마다 사람들에게 과학을 보여주는 과학 강연회를 했다고 합니다. 만 70세가 됐던 할아버지 이 마이클 페러데이의 마지막 강연회가 1860년 겨울 12월 달에 열립니다. 마치 험프리 데이비의 마지막 강연회에서 이 마이클 페러데이가 이 소중한 티켓 하나를 얻고 들떠서 그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았듯이, 이 70살 할아버지 마이클 페러데이의 마지막 크리스 강연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페러데이를 존경하는 과학자들이 참여했었죠. 그 중에서 페러데이를 정말 존경했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크룩스가 6일 동안 이루어진 강의를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마치 누가 떠오르죠? 마이클 페러데이가 바로 20살 때 이 험프리 데이비 교수의 강의를 열심히 따라 적어서 책을 만들듯이, 윌리엄 크룩스도 이 할아버지 과학자 마이클 페러데이의 마지막 강연회를 열심히 적어서 양초의 화학사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말로 일부 번역된 책만 존재할 뿐이죠. 양초의 화학사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양초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시 양초 이야기의 핵심은 양초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마이클 페러데이 할아버지의 강의도 6일 동안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날 강의 내용이 양초에 불을 붙이고 양초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과 한번 잠깐 그 세계로 떠나볼까요? 네, 양초는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에 어떻게 불이 붙을까요?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 불꽃은 기체일까요? 액체일까요? 아니면 고체일까요? 한번 유심히 관찰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하지는 말고요. 일단은 실험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냥 화면만 쳐다봅시다. 심지가 있고, 그 심지 밑은 약간 액체 같아요. 하지만 그 바깥 둘레는 딱딱한 고체입니다. 자, 지금 이 양초의 불꽃 속에는, 양초 주변에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모두 존재하는 것 같죠. 자, 이제는 양초의 불꽃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불꽃 아래와 불꽃 중간과 불꽃 위가 색깔이 다릅니다. 불꽃 아래는 투명하네요. 네, 바람을 불어서 불꽃을 껐습니다. 그랬더니 무언가 연기가 날아갑니다. 저 연기의 실체는 뭘까요?
심지 아래에 있는 저 투명해 보이는 저 액체는 무엇일까요? 양초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방금 양초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는 마이클 페러데이가 했던 6일 동안의 강연 중에서 바로 첫날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첫날 강의에서 마이클 페러데이는 불꽃에 대해서, 양초의 원료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양초일까요? 마이클 페러데이가 살던 그 당시에 아직 전기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페러데이의 과학 업적 때문에 몇십 년 뒤에 전기가 조금씩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한 50년 뒤에는 비로소 전기가 이제 가정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페러데이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고, 양초는 집집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누구나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실험 재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초를 골랐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양초로부터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모든 비밀들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 서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날 강의에 이 한 자루의 양초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연의 모든 비밀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첫날 강의 때 바로 불꽃의 모양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둘째 날 강의에서는 양초가 불타는 것을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불이 타지 않아요. 이것도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실험은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겠죠. 연소에 어떤 공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공기는 아니고, 우리가 비이코로 양초를 덮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져 버리죠. 따라서 그냥 공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공기 속에 있는 특별한 기체, 산소라고 하는 기체.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로 산소를 추출해내고 산소의 성질을 강의합니다. 셋째 날 강의에서는 연소를 하고 나면은 무언가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연소의 생성물인 물을 추출해내고 설명하는 실험을 하고, 또 넷째 날에는 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무엇이 만나야 물이 되죠? 네, 수소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 말은 바로 요 양초 안에 수소가 들어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초 속에 들어있는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 날에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에 대해서 재밌는 성질들은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산소는 연소 물질이기 때문에 불 붙이면 불이 잘 탑니다. 실험으로 보이기가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 양초 속에 수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도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소의 생성물로 무엇이 나오냐면 탄산가스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이야기, 그리고 호흡과 연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단순한 양초 한 자루인데, 이 양초 한 자루에 모든 과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양초를 골랐던 할아버지 마이클 페러데이의 마음은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단순한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아마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클 페러데이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 마음으로 첫날 강의를 잠깐 실제 강의록을 읽으면서 대신하겠습니다. 촛불의 심 주위에서는 불꽃에 의해서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빛남을 보게 됩니다. 금과 은의 번쩍이는 아름다움, 루비나 그 밖의 보석의 눈부신 아름다움도 이 불꽃의 광채와 아름다움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이아몬드가 이 불꽃만큼 빛이 나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도 그것을 비추는 불꽃의 덕분입니다. 불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불꽃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양초는 제 스스로 빛을 내며 또한 다른 것들을 위해 빛을 내는 것입니다. 양초를 소개하면서 양초의 불꽃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고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날 강의. 마지막 날 강의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대목을 제가 마이클 페러데이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깨끗한 공기를 식물에게 주어 보세요. 시들고 맙니다.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죠. 탄산가스를 식물에게 주면요, 잘 자랍니다. 우리들에게는 해로운 탄산가스를 대기가 이것을 필요한 다른 장소로 운반해 갑니다. 어떤 것에는 독이 되는 것도 다른 것에서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강연의 마지막 말로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 이 강연 시리즈의 주인공인 양초처럼 오랫동안 타서 이웃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은 양초의 불꽃 같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여러분이 인류 복지를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전 생명을 바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0년 전 할아버지 이 마이클 패러데이의 말투를 흉내내지 못하지만 저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양초와 자석과 과학자의 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잠깐만 또다시 양초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양초와 자석과 마이클 패러데이 강연 이야기는 사실은 15년 전부터 일부 이제 과학 캠프,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 했던 강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10년 전에 놀라운 논문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Chemical Communications라고 하는 학술 논문에 실린 논문인데요. 양초 불꽃 속에 존재하는 나노 입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논문이 실렸고, 이 논문의 이 커버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양초가 있고, 뭔 내용인가 하고 제가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양초의 불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자, 양초를 구성하고 있는 요 몸통은 이게 우리 파라핀인데, 여기 설탕과 거의 비슷한 탄화수소 화합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녹고 녹아서 액체가 되고, 더 뜨거운 열 때문에 그 액체가 기체가 되면은 얘네들이 기체가 돼서 위로 샥 날아가요. 그 기체가 된 작은 탄소 덩어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납니다. 산소와 만나면은 얘가 에너지를 확 내요. 걔가 내는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드러냅니다. 요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초 속에 있던 탄소와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만나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따라서 요 불꽃 속에는 탄소도 있을 거고요, 또 산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탄소와 연소가 반응해서 만든 어떤 이산화탄소도 생길 거고, 그것이 금방 날아가게 되겠죠. 한 2명의 영국의 과학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마이클 패러데이의 마지막 강연에 따르자면은 양초의 불꽃은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양초의 불꽃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모양이고 이 속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궁금해서 아주 얇은 필름을 이용해서 층층 나눠가면서 양초 불꽃 속에 들어가 있는 탄소 나노 입자들을 전자현미경으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림처럼 4가지 서로 다른 탄소 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플로렌, 축구공 모양의 분자 구조물이고요. 다른 하나는 얇은 층을 가지고 있는 탄소층, 그래파이트라고 해요. 나중에 그래핀이라고 하는 탄소 화합물을 만든 그래핀이라고 하는 탄소 결정 구조, 그러니까 밑바탕이 되는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숯덩어리, 우리 그름 있죠. 그래서 이게 코가 새까매져 양초 근처에 오래가 있으면은. 그런데 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도 탄소가 서로 모여서 만든 하나의 결정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1초 동안에 150만 개의 다이아몬드 입자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10분 동안 양초를 켜놓으면 9억 개의 다이아몬드 입자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양초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빛난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였어요. 양초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이클 패러데이 과학자 이야기를 7가지 삶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이 강연을 찾아와서 듣는 여러분들은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또 과학에 꿈이 있는 학생들, 또는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지 또 안 좋아하는지, 나한테 과학에 대한 꿈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오늘 이 강연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그 꿈의 기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 한 과학자를 소개하고, 이 과학자가 꿈꿨던 어린 시절부터 이 할아버지, 은퇴하는 할아버지 시절에 이르기까지의 과학자의 삶의 이야기를 7가지로 나누어서 쭉 소개했고, 그 속에 자석과 양초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꿈을 이루는 삶으로 바꾸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던 그 업적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멋진 삶과 세상을 바꾸는 과학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이 마이클 패러데이와 같은 과학에 대한 꿈을 한번 찾아보기를, 한번 도전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연을 시작하고, 삶과 세상을 바꾸는 과학 공부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